네, 그러면 시간이 돼서 학습과학연구소 제2회 세미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과학 제2회 세미나 제목은 학습과학 트렌드 ISLS 202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는 학습에 대한 다양한 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같은 의도로 ISLS 세미나는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버팔로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관련하여 국제학술대회를 참가하고 학습 이론, AI 교육, 멀티모드 학습 분석, 학습 설계, CSCL에 해당하는 주제로 오늘 다양한 인사이트를 활발하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식수는 개회 및 인사말을 진행한 뒤에 세션 1에서는 학습에 대한 이해와 미래 교육에 해당하는 발표를 3개 진행하고요. 잠시 중간 휴식을 한 뒤에 세션 두 번째 첨단 테크놀로지와 학습 설계에 대한 세션을 진행하고 종합 토론을 한 뒤에 회외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세미나의 전체적인 자료집은 해당하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에 접속하시거나 하단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오늘 나와 있는 모든 세미나 발표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토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 저희가 드라이브를 따로 준비를 해서 각각의 발표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달아주시면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에 대해서 발표자 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고 종합 토론에 대해서는 마지막 세션에 다 같이 관련된 토론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회 및 인사말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조영환 교수님께서 오늘 ISLS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학과에 있는 조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학습과학연구소가 작년 6월에 이제 개소를 하게 됐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이 이제 학습과학에 대한 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덕분에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등록을 받았는데 한 280명 정도가 사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학습과학이란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이해의 그런 폭이 좀 넓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어떤 인구 감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의 난제가 있습니다. 이런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학습에 대한 이해와 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학습과학이 좀 기여할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뒤에서도 설명할 텐데 학습과의 굉장히 주요한 특징이 간학문적이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여러 학과와 또 여러 전공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학과나 전공 소속은 다르지만 학습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협력하고 또 연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학습과학연구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ISLS 2024입니다. 그 ISLS라는 게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학습과학 분야의 학술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하는 어떤 연구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지 또 그 트렌드가 무엇이고 그걸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어떤 이슈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그 유니버시티 오브 테네시의 성한울 교수님이 초청 강연자로 중간에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성한울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습과학연구소 직원분들과 또 대학원생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1의 학습과학에 대한 이해와 미래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발표 1 ISLS 전체 동향에 대해서 조영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있을 발표에 대해서 간략적인 이제 개요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학습과학연구소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학습과학연구소는 지금 글로벌 학습과학 플랫폼을 비전으로 하고 있고요. 학습과학의 원천 지식 창출, 또 교육 난제 해결, 또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융합 연구를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개소를 했는데 지금 8개 단과대학 소속의 한 44명의 교수님들이 견무연구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연구소의 조직을 보시면 한 4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반 학습 연구, 또 학습 데이터 연구, AI 기반 교육 연구, 미래 교육 혁신 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과학이란 용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학습과학이란 의 개념은 학습에 대한 이해와 교육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학제 간 연구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학습에 대한 연구가 원래 교육학에서도 했었고 또 교과 교육에서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뭐 심리학에서도 하고 또 뇌과학에서도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어떤 연구 주제가 아주 새롭다기보다는 각 분야에서 하고 있던 여러 가지의 어떤 학습에 대한 연구를 서로 묶어서 연결해서 간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좀 융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학습과학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사범대에서 PCK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학에 대한 지식, 어떻게 잘 가르칠지에 대한 지식과 컨텐츠 내용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두 개 이게 같이 공통 분모가 되는 게 페다고지컬 컨텐츠 날리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래 교사에게 이 PCK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2, 30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저는 위에 러닝이라는 새로운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육이 가르치는 활동에서 지금 배우는 활동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후에 학교 교육은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해 왔는데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과학이 발전하면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재능이라든지 또 필요를 반영하는 그런 학습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평생 학습도 학습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습과학의 큰 접근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이언스 오브 러닝이라고 불리는 접근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러닝 사이언시스라고 불리는 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접근은 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이언스 오브 러닝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뇌과학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 그 신경과학과 심리학과 교육학의 어떤 융합 연구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이언스 오브 러닝에서는 어떤 요소적인 접근, 그래서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고 저치 변인의 효과를 보는 그런 요소적 접근을 하고 내적 타당성을 중요시하고 실험 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러닝 사이언시스라고 했을 때는 좀 사회 문화적인 접근 또 체제적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내적 타당성보다는 생태계적 타당성, 우리가 만든 이론이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타당한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된 연구 방법으로 설계 기반 연구가 있고요. 또 교육 현장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습과학 연구소를 만들 때 어떤 접근을 이제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두 그 접근 방식 모두 한글로 번역을 하면 학습과학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는 두 가지 접근을 모두 수용해서 센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사이언스 오브 러닝의 대표적인 그 학회인 그 마인드 브레인 앤 에듀케이션 학술대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뇌과학 연구나 이런 것들이 실제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또 교사와 같이 코디자인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가 점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이언스 오브 러닝의 그 학술 단체가 방금 말씀드린 인터내셔널 마인드 브레인 앤 에듀케이션 소사이어티고요.
여기 이제 경년마다 그 이 학술 대회를 열고 한 해는 IMBS 학술 대회를 열고 한 번은 얼리라는 그 유럽에서 하는 종합 교육 학술 대회를 엽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경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저널에는 마인드 브레인 앤 에듀케이션이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교육공학을 하신 분들은 많은 경우에 이제 러닝 사이언시스에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 ISLS는 미국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학술 단체고요. 물론 이제 여러 국가에서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설립되었고 매년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CSCL이라는 그 컴퓨터 기반의 협력 학습 분야와 이 학습과학 분야가 경련으로 학술 대회를 열었는데요. 한 2, 3년 전부터는 같이 공동으로 학술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저널에는 저널 오브 더 러닝 사이언시스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컴퓨터 서포티드 콜래보레이티브 러닝이라는 두 개의 저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그 어떤 저희가 참가하고 또 그거에서 배웠던 내용들 공유드릴 부분은 여기 ISLS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버팔로에서 올해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가 되었고요. 주제는 Learning as a Cornerstone of Healing, Resilience and Community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주제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유라든지 회복 탄력성 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500명 정도가 참석했고 147개의 섹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습과학연구소와 BK21 그 교육학과에서 하는 혁신과 공존의 교육연구사업단의 지원을 받아서 저를 포함해서 총 9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중에 이제 5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맙게도 저기 아웃스탠딩 페이퍼를 저희가 이제 수상하는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 우수 논문상은 챗GPT와 관련해 가지고 교사의 어떤 스캐폴딩이 챗GPT와의 상호작용과 그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미나 순서는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각 발표마다 한 30분 정도의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의 발표를 하고 1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제 QR 코드에 여러분이 질문이나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그 10분 동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5시 10분부터 5시 50분까지는 학습과학 트렌드와 이슈라는 앞쪽에 나왔던 모든 발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도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QR 코드에 내가 논의하고 싶은 토론 주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그 저희 학생들이 이제 대학원생들이 발표를 할 텐데요. 그 발표 4개의 발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면 학습 이론의 발전, 몸, 마음, 환경이라는 발표 내용은 기존의 이제 학습 이론이 어떻게 발전해서 더 확대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습을 저희가 이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학습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제 그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어떤 몸의 움직임 혹은 사물과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 발표들이 있었고요. 또 학습의 목적이 우리가 뭔가 능력이 향상되거나 수행이 향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어떤 아픈 부분을 치유하는 것에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배우는 것도 있지만 잊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좀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는 학습을 지식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 맥락에서 전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 주제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이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생성형 AI라든지 LLM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조일영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비대칭적인 어떤 협력, 협업 이런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믿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 이슈는 교육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3월부터 전국적으로 활용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 설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학습 설계라는 게 이제 교수 설계가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설계하는 거라면 학습 설계는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설계 과정에 그 학습자가 어떤 참여하거나 아니면 교수자가 참여해서 공동으로 설계하는 학습 설계의 주체가 되는 쪽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이제 학습 분석이라고 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생의 어떤 학습 과정이나 결과를 분석하는 그 학습 분석의 결과를 어떻게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또 그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그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에서도 분명히 이제 대시보드나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이 학습 분석 결과를 교사가 어떻게 자신의 수업 개선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이제 컴퓨터 기반 협력 학습인데요. 컴퓨터 기반 협력 학습과 관련해서는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든지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멀티모달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AI를 활용해서 스캐폴딩을 제공하는 부분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지적 발달이나 지식 획득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인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습자의 그런 사회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개선할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그 질문하고 종합토론 관련 QR 코드가 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놓치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 들어가 보셔가지고 발표 끝나면 중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대학원생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중간에 실수를 하더라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발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학습 이론의 발전, 몸, 마음, 환경에 대한 주제로 교육학과 박사과정 조수경 선생님과 석사과정 신부경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실 예정인데요. 몸, 마음, 환경의 측면에서 최신 학습과학 연구와 이론적 토대와 함께 이론 간 연계점을 탐색하고 체화된 인지에서 체화된 학습으로의 어떤 확장, 어떤 감춰진 사물과의 연결고리를 통한 역동적인 학습 네트워크, 마지막은 치유를 키워드로 치유에 의한 성장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 발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신부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부분을 발표하고 뒷부분 조수경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줌으로만 280몇 명이 접속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많이 긴장을 했는데요. 아마 ISRS에서 발표했을 때랑 비슷한 정도로 긴장을 한 것 같은데 최대한 열심히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경우에 학습 이론의 발전, 몸, 마음, 환경이란 주제로 발표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ISRS에서 굉장히 다양한 학습 이론들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그 학습 이론들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어떻게 추릴까 고민을 하다가 크게 세 가지 트렌드를 추리고 그 트렌드 간의 연결관계를 제시하고 그를 바탕으로 이슈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표 순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세 가지 트렌드, 체화된 학습, 소시오 머티리얼 러닝, 그리고 힐링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화된 학습의 경우에 많은 경우 저희가 학습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북 일단 딱 펴고 그리고 옆에 필기도구 놓고 앞에 달력 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떠올리시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정적이고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굴리는 그런 형태의 학습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좀 데카르트적인 이분법과 대조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학습을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ISRS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달리 말해서 지금 여기 우리에 집중하는 학습에 초점을 두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소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체화된 인지라는 것을 바탕으로 체화된 학습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체화된 인지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몸을 기반으로 움직임을 기반으로 학습을 더 효과적으로, 더 전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관점인데요. ISRS에서도 체화된 학습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방법론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세션 관련해서 체화된 학습 관련된 5개의 세션이 제시되었고 그 외에도 체화된 학습을 다루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체화된 학습을 탐구함에 있어서 F널스 같은 뇌영상술을 사용한 연구들도 일부 있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보았을 때 앞서 이제 조영환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사이언스 오브 러닝과 러닝 사이언스의 접점으로서도 체화된 학습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확장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화된 학습의 효과에 대해서 2가지 연구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을 활용해서 학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몸을 활용해서 학습할 때 몸을 움직이면서 더 즐겁고 더 몰입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연구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스처를 활용함으로써 인지적인 노력, 그중에서도 의미 있는 인지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흔히 저희가 그 뇌과학 쪽에서는 인지적 부담, cognitive load라고 말을 하게 되면 좀 줄여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건 오히려 저희가 말하는 그 germane load라는 것처럼 좀 중요한 인지적인 노력, 그 의미 있는 인지적인 노력을 제스처가 증가시켜주고 유기화학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학습의 몸을 활용함으로써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바깥 세상의 개념을 나의 이해와 통합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해하고 바깥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체화된 학습도 있지만 나와 다른 몸의 관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제스처를 통해서 모둠의 공유된 학습이 더 명료해지는 연구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인의 목표를 함께 하는데 그 몸을 활용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제스처를 사용함으로써 나의 생각과 나의 목표와 다른 목표를 좀 더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모둠의 목표가 통합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더 비판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도 있었는데요. 몸을 움직임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 사회문화적으로 인식되는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연구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평균적인 몸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나의 몸이 정말 평균적인 몸일까? 다른 사람의 몸이 평균적인 몸일까? 이 평균적인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다루는 연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저희는 몸을 활용해서 함께 학습함으로써 지금 여기 나들이 지금 여기 우리로 통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보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추후에 저희가 AIDT의 도입이 이루어진다고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런 도입에서 학생들과 학습 콘텐츠에 대한 상호작용이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크린과의 상호작용에서 몸이 그러면 어디에서 위치해야 될지 저희가 몸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리를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2번째 트렌드인데요. 2번째 트렌드는 사회물질적 학습, 소시오 머티리얼 러닝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수많은 물질들로 둘러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에서도 이미 굉장히 다양한 현미경이라든지 책이라든지 필기구라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인간이 아닌 존재자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에는 이것이 디지털 상황이 도입됨으로써 조금 더 한층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학습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화면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또 AI 툴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런 AI와 상호작용하는, 즉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약간 3D가 아닌 2D 화면 속에서 비추어지는 그런 존재자와 상호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ISRS에서도 그래서 이런
감춰진 사물들, 우리가 흔히 사물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물들과의 연결고리를 제시해주고 이를 통해서 역동적인 학습 네트워크의 발견을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학습에 대한 이론을 확장하기를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심포지엄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ISRS에서 이번에 소시오 마테리얼 러닝 관련된 심포지엄을 하나 배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포지엄의 경우에는 학습과학에서 소시오 마테리얼 러닝, 소시오 마테리얼리티라는 이론을 학습과학의 중심 이론으로 내세워보자라는 심포지엄이었습니다. 그 심포지엄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먼저 물질적 전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심리적이고 언어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적 현상을 다뤘던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조금 더 사물과 물질에게서도 행위 주체성을 인정하고 그걸 고려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에 대한 소시오 머티리얼 관점을 어떤 식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연구의 사례와 함께 이런 필요성을 강조하는 심포지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시오 머티리얼리티에 대해서 이론을 도입하자라는 입장에 크게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 장면 속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물이라든지 물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에서 물질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시간과 같은 측면이 좀 더 앞으로 전면으로 내세워지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의 연구들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이거를 learning residue라든지 data trails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뭐 기차를 타고 가면서 뭐 기차에서 이루어지는 만내 방송과 뭐 기차의 의자와 그 트레이와 이런 것들, 노트북과 이런 것들의 관계들을 살펴보는 연구도 있었고요. 뭐 그 외에도 그 학습 교실 상황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3D로 촬영함으로써 그 3D 촬영의 모습을 바탕으로 데이터 트레이를 형성하고 그 데이터를 살펴보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때 디지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심포지엄에서 연구자들은 포스트 디지털이라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테크놀로지가 가득한 삶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속에서의 사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아직 출판은 안 됐지만 이제 곧 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는 현재 교육과 학습에서 어떤 비인간이 어떤 역할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배경에 묻혀있던 사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맥락에서는 어떤 사회문화적 특성이 어떤 비인간과의 상호작용이 두드러지고 우리가 더 이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학습에 대해서 발견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시오 머티리얼리티 관련해서 이 심포지엄에서 강조했던 측면은 관계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관계성이라는 것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 그 관계들이 이루는 연결망이라는 여러 가지 되게 다층적인 측면을 다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사물이 모여서 이루는 권력의 관계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라고 많은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 인터랙션이라든지 인탱글먼트라든지 아상블라주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관계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연구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아상블라주를 발견할 수 있다는 연구도 소개된 바 있었고요. 또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규범과 권력 관계에 따라서 행위들이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 도움 요청 행위 같은 행위들이 언제 어떤 권력 관계에 따라서 어떤 규범에 따라서 제한되거나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기존 이론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분산인지라든지 아니면 분석적 프레이밍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소개되었습니다. 그 분산인지의 경우에는 나의 인지가 머릿속에만 이루어지지 않고 뭐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테크놀로지와의 연락이라든지 뭐 저희가 대학원생으로서 많이 보는 것은 이제 챗GPT를 거의 분산인지처럼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분산인지를 살펴볼 때 이
관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 있는 묻혀 있는 그런 권력 관계라든지 변화하는 관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분산질환 이론 자체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저자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발적 활동을 위한 분석적 프레이밍은 말이 좀 어렵게 전 느껴졌는데요. 단순히 말해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요 왼쪽에 있는 요 아상블라주에 한 가지 아상블라주를 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아상블라주가 어떤 것이 네트워크가 어떤 것이 형성되는지를 점점 더해가고 이를 바탕으로 뭔가 학습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소개된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학습의 연결망을 발견하고 이런 관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상을 포착하고 분석하고 실천을 함으로써 학습을 앞으로 향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국의 맥락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주수경 선생님께서 발표를 이어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조수경이라고 하고요. 이 파트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조영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의 ISLS 그 주제가 Learning as a Cornerstone of Healing, Resilience and Community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자체에서 이 학습에서 주안점을 삼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점의 전환을 저희에게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기조 강연 주제가 Can Design for Healing in the Learning Sciences였습니다. 그래서 학습 과학의 측면에서 힐링을 설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새로운 좀 시사점을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치유라는 것이 학습과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 학습을 설계하고 학습의 과정에서 치유를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학습자의 성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연결고리를 포착해서 세 번째 트렌드는 치유를 위한 치유에 의한 성장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네, 처음은 이제 웰빙과 평등을 위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과 커뮤니티에서 치유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는데요. 치유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 문화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실천적인 치유를 강조하고 있었고 소셜 저스티스와 이퀴티 측면에서 이 치유를 추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소셜 저스티스 측면에서는 상처의 이런 원인을 학습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교수 설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지식의 습득만을 학습의 결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학습의 내적 치유와 사회의 구조적인 치유에 병행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이 치유를 넘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만 이런 이 과정이 주는 시사점을 이 사회 구조적으로 상처를 유발했던 원인을 해석하고 다시 구조적인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퀴티 측면에서는요, 집단적인 트라우마나 학습 결손을 유발하는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토대를 분석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소외된 학생들을 잘 연구 집단으로 삼아서 그들의 경험을 렌즈로 어떻게 주체 간의 동등성이 훼손되었는지를 이해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많은 학습 관련 그 형평성 문제들이 초국가적이고 또한 국가적 정체성과 결합이 됨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의 이 카스트 차별이 미국 내의 카스트 차별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반흑인주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동 국가에서의 여성에 대한 억압이 이슬람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학습의 측면에서 고려하고 어떻게 그 학습 과정에서 이런 치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였습니다. 치유는 이제 저희 학습 설계가 이후의 파트에서 발표가 될 텐데 그때 코디자인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번 ISS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치유의 측면에서도 치유가 단방향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를 동등한 주체로 보고 치유의 과정에서 이들이 학습
치유 활동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소개드리는 이유는 학습과학에서 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적인 전략 4가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전략은 집단 해방입니다. 그래서 로드의 그런 어떤 그 말을 인용을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상대방을 이제 꼭 알아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학습을 설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외된 대상으로 사실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습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식화인데요. 어떻게 이제 구조적인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그런 전략입니다.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파워 매핑이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억압이 있고 어떠한 이제 그 연결고리들이 있는지 이것을 좀 구조화해보는 그런 작업입니다. 세 번째는 파이 키우기 모델인데요. 이게 이제 다양성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쪼개진 그런 이제 파이들을 나눠 갖는 것보다는 일단 우선 파이를 키워서 그것에 대한 효과를 키우고 형평성을 더 높이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제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적인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의 미학에 좀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을 토대로 다양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그런 전략의 모색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제 심포지엄이었었는데요. 여기서는 좀 그 언어 자체를 메디컬 힐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치유의 실천을 촉진하는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도구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프레임워크가 도구가 되고 있고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통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의 지식 시스템, 페미니즘, 흑인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등의 문제를 인시로 청소년의 집단적인 치유 활동이 어떠한 기회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상처의 원인에 대한 해결책과 학습 과학적인 접근은 어떠한가입니다. 치유에 대한 연구가 소외와 결핍으로부터 시작돼서 이것에 대한 저항을 기반으로 하지만 또한 사회적인 유대를 지향하고 있음을 연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구조적, 규범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치유는 이를 통합하는 굉장히 예술적인 학습 활동으로 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육 환경을 토대로 이제 모색을 해보면 사회문화적인 다양성과 형평성이 어떻게 고려되고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치유가 한 개인에게도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의 인생에서 시간에 걸쳐서 걸린 치유와 그 학습의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일대기를 통해서 어떻게 치유의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지를 기조 강연, 주로의 강연에서 볼 수 있었고요. 그냥 상처를 바로 보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언러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을 결심, 잊을 용기 이런 부분들이 치유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시오 이모셔널 러닝에 대한 강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웰빙, 사회정서적인 학습, 그리고 트라우마 관련된 연구 주제들이 많이 소개되었는데요. 필드백 과정에서 학습자의 정서에 대한 분석과 존중을 위한 설계를 제안하는 연구도 있었고, 감정을 학습의 결과로 보는 연구가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학습 동기라든지 학습 과정에서의 몰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정을 많이 이제 착안을 했다고 하면 감정 자체가 학습의 성취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미래에 이러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평생학습 측면에서도 치유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학습과학 연구가 학령기에 그 학생들과 대학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비판하고 있었고,
이러한 노인을 포함한 이런 연구에 대한 고려가 사실은 집단 역사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포용적인 조직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한 학습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치유를 위한 이 과정과 목표가 굉장히 선순환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특징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치유가 가장 필요한 주제가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학교폭력이라는 이제 주제를 떠올리게 됐었는데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심리정서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수준 학생 치유 회복 연구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연구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아직 학습과학에서 이렇게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관점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습과학 측면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사실 인바디드 러닝, 소시오 머티리얼 러닝, 그리고 힐링, 이들 간의 연결고리도 사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몸, 마음, 환경 간의 인터트와인드 커넥션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타케우치의 연구에서는 이 데카르트 이후거에 앞서서 체화된 학습을 통해서 인간과 비인간의 연결을 확장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서 숨겨진 네트워크를 가시화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주로 이제 다루려고 했던 것은 집단 이주 경험 학습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인간 중심성을 넘어서 이제 소일 센터드 페다고지를 제안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인바디드 러닝, 소셜 머티리얼 힐링이 함께 고려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장기간의 연구 동안 영상을 수집해서 분석을 했었고요. 몸에 대한 인식론, 존재론, 그리고 소셜 인바이러멘탈 저스티스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심포지엄이었습니다. 근데 러닝 for everybody고 이 주제 안에 인바디드 러닝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또 체화된 이런 학습을 통해서 힐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었고, 이런 체화된 학습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세 가지 접근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런 비규범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위한 학제 간 소통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학습자의 웰빙, 정체성, 그리고 학습 성과를 위한 교수 설계 이슈와 기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과학의 기본적인 이론적, 방법론적 질문에 대해서 소외된 학습자가 사실 이 기준에 포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이 학습자의 경험을 설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다루었던 이 트렌드와 트렌드 간 연결고리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의 번아웃과 행위자성 미스는 계속 우리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교사 10명 중 9명이 학부모와 학생의 스트레스가 크다라고 하고 있고요. 학생들도 행복도는 열등생이고 26%의 학생들이 삶의 불만족을 느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이슈도 큰 문제입니다.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교실이 저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와 학생의 치유를 위한 학습과학의 시사점이 어떠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학습을 지식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 즉 성장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치유를 위해서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연구에서는 불공정하고 비인간화된 교육 환경이 책임감과 표준화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기쁨에 대한 경험이 학습과 연결, 그리고 희망을 진작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언급을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기조 강연에서는 함께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도 치유가 가능하다고 하였고요. 굉장히 이제 예술적이고 학습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 학습과 ISLS 2024년도에서 볼 수 있었던 학습과학의 이론적인 트렌드와 그 연결고리,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사점과 실천 방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구글 닥스에 보면은 아까 지금 좀 질문을 몇 분이 더 올려주셨는데요. 네, 그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네,
짧게 하나에 해당하는 질문이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질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사물과 물질에도 행위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그 두 번째 트렌드가 소시오 마테리얼 러닝이고 그 사물의 행위 주체성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행위 주체성 에이전시가 뭐 교사의 행위 주체성, 학습자의 행위 주체성을 교육 연구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사물에도 행위 주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사물과의 상호작용이 분산 인지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객체화되어 있고 인간이 이제 기억의 향상을 위해서 아니면 그 성과의 향상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사물들을 활용했다라고 하면 사실 사물에 의한 상호작용이 인간의 학습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인간의 행동에도 반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물에도 행위 주체성을 부여해서 동등한 상호작용과 그 상호작용 관계에서 오는 학습의 결과나 그 과정에 조금 더 그 관점을 중시하려는 그런 이제 연구에서 주로 이제 사물에서 행위 주체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오, 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그 사물의 행위 주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론마다 살짝씩 다른 측면도 있는데요. 행위 주체성이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사물도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에 따라서 뭐 권력 관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뭔가 상호작용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조금 어쩌면 단순하게 내 옆에 침대가 있으면 왠지 그 침대가 나를 끌어당기듯이 점점 이제 눕게 되고 그런 힘의 행사와 같은 측면도 다룰 수 있다고 전 이해를 했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네. 세 번째 질문 지금 마음챙김 활동이 정규 교과 과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정규 교과 과정을 다룬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는 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그 학교를 가끔 이제 방문해 봤을 때 그 일정 같은 것들을 보면 학교마다 특징적인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명상 시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율활동 중에서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활동을 공통 활동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 교과 내에 사실은 마음챙김 활동을 다루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중등 교육 과정에서는 교과마다 이제 전공이 다른 선생님들이 그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런 전반적인 마음챙김 활동을 다루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학교 교실 안에서 마음챙김 활동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지금 학습의 어느 과정에 와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혹시 이제 소외된 학습자가 있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함께 조금 모색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여기 현장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혹시 한 분 정도만 질문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성장과 치유를 그 두 가지가 어떤 관계인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제가 믿기로 성장이라고 사람을 보면 성장하지 못한 상태로서 현재를 보는데 치유가 목적이라고 본다면 스스로 충분한 존재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유만 지켜주면 이렇게 스스로 자기 조직화를 한다거나 목표를 찾아간다거나 뭐 이런 것에서 두 가지가 어떤 관계에 있는 두 개념인지 좀 궁금해져서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다양한 앞으로의 연구가 이제 이 학습 과학에서도 새롭게 이제 연구 분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ISLS 2024년 연구들 발표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어, 사실 이제 치유라는 게 개인에게 그 당면한 과제이겠지만 개인에게만 그 과제를 부여하지 않고 그것들을 내가 어떠한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직면하고 그것들을 좀 표현하고 그것도 집단 내에서 해결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치유들이 사실 시간이 약이다와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개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잊을 거는 있고 이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개인에게 그 과제가 주어지는 것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레디칼 힐링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힐링에 그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이런 이제 그 참여를 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한 활동들을 설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 과정 속에서 사실은 내가 어떠한 이게 학습에서도 보면 학습 결손 학생들이라든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꼭 학습의 인지적인 내용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뭐 가정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학습자가 겪은 다양한 학교 생활의 문제점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넘어섰을 때 사실 이제 이 학술 대회에서는 굉장히 그것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들, 뭐 디아스포라라든지 이주민들 아니면 어떤 그런 더 큰 이제 문제들을 예시로 다루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을 벗어났을 때 오히려 굉장히 시야가 넓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일 센터드 페다고지라는 부분을 제안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 내 몸뿐만 아니라 이 흙의 몸, 버섯의 몸, 이 전 지구적인 연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소외되고 이주되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어린 학습자들과 캠프를 통해서 이제 그 소통하면서 학습자가 지금 굉장히 어딘가 새로운 곳에 와서 소외되고 그런 이제 좀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인식은 굉장히 확장돼서 전 지구적인 힐링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발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에 대한 치유와 함께 이 학습자가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 이제 좀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짧게 덧붙이자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성장이랑 치유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장을 방해하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이만큼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치유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성장을 증진하고 약간 결손보다도 더 나아가서 내가 더 나아진 나가 되고 우리가 더 나아진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좀 희망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하는 학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메커니즘이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치유도 밖에서 누군가가 얕발라줘야 되고 치유가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콩나물 끌어올리듯이 끌어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성장인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일단 저는 사실 두 가지 다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요.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성장을 위한 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치유를 위해서 학습을 하고 뭐 치유를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스스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많이 이제 외부에서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 치유의 과정을 외부에서 도와줘야 하는 그리고 그 성장을 이끌어내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좀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제목이 인공지능 시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은선민 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과 한리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선생님이 준비를 해주셨고요. AI 관련된 그 교육에 있어서는 AI 교육에서 어떤 분야로 이제 확장이 되었고 어떤 AI 도구를 사용했으며 어떤 활용 목적들을 통해서 AI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교육 안에서 AI를 새로운 파트너로서 잘 포함을 시키려면 어떠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와 AI 역할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주신 교육공학 석사과정 한예원입니다. 네, 저희의 이제 발표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제가 첫 번째 발표하고 나머지 이제 윤선민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네, 본론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생성형 AI가 등장함에 따라서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조금 살짝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생성형 AI에 관련된 교육 연구들이 이제 굉장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는 이제 구글 스콜러에서 검색을 했을 때 1000건에서 한 1000건 사이에 연구 결과들이 검색이 되었었는데 이제 2023년, 24년은 이제 35,000건이 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연구에서뿐만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AI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좀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의 개인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습자가 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 가면서 학습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이제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또 교사의 역할도 이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이나 정서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이 좀 강조되고 있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활용되는 자료 또한 디지털화되어서 이것들이 이제 학습자가 보게 되는 자료뿐만이 아니라 학습자가 학습하는 과정에 대한 데이터까지 이제 디지털화되어서 수집이 되고 분석 결과가 다시 학습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AI 활용 교육의 확장 및 다양화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ISRS에서 AI 교육적 활용에 대한 발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발표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이제 과학이나 수학과 같이 단일 교과 이외에도 스템과 같은 융합 교육을 위한 연구들이 가장 많이 연구가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 및 문제와 관련된 학습 또한 연구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교과 내에서 단순히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식을 전달할 것인가를 넘어서 관련된 사회 문제나 사회 현상을 좀 접목시켜서 학습자들이 그 교과 자체에 대해 또는 주제 자체에 대해 어떻게 더 흥미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하나의 사례로 이제 역사 교육 연구였는데 역사적 사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그거를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비슷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현대 뉴스들을 좀 리스트를 제공해 주면서 학습자들이 그걸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 좀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서 조금 흥미로웠던 점은 그 과정에서 단순히 이제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왜 현대 사건에 현재 사건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까지 학습자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특정 과목이나 주제에 한정되지 않은 연구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한정된 연구들로 저희가 가져왔는데 그 외에도 특정 AI 도구나 대상에 초점을 둔 이제 연구들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다양한 도구들이 활용되는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ITS를 포함한 AI 시스템 도구를 개발하거나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한 연구가 가장 많이 발표되었었습니다. 근데 이거 ITS를 그냥 독립적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서 다른 AI 도구랑 결합을 하거나 또는 VR, AR 같은 다른 기술적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도구로서 좀 개발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보였고요. AI 챗봇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는 교육적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을 좀 넘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학습자나 교사가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활용 패턴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좀 존재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AI를 가상 에이전트로 활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좀 학습을 지원해주는 안내해주는 촉진자, 튜터로서의 역할을 AI가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래 들어서는 이제 협력학습, 동료학습자로서 가상 에이전트로서 AI가 활용하는 경우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구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ISRS에서 발표되었던 연구입니다. 가상 학습자로서 AI를 활용한 사례인데 이게 예비 교사를 교육하는 교사 교육에서 활용되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VR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환경에서 AI 가상 학습자와 예비 교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확인한 연구이고요. 결과적으로 AI 가상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예비 교사의 학습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적절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서 이 도전을 달성함으로써 좀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촉진하게 되고 또 막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습자들의 가상 학습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도록 유도해서 의미 있고 조금 더 도전적인 교수 실행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가상학습자와의 이런 상호작용이 보다 더 실제적인 교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계획했던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게 토론학습인데 그냥 토론을 진행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행을 해보는 것들을 촉진하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런 AI 도구를 활용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제 연구가 있었는데요. AI 기술을 활용해서 즉각적이고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피드백이 항상 같이 제시되었던 연구가 이제 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있었는데요. 보다 더 형성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도가 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개별 학습이나 뭐 협력 학습, 온라인 학습 다양한 맥락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좀 연구가 많았는데 이 맥락에서도 단순히 학업 성취를 향상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또 학습자의 정체성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 전인적 발달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AI 기술이 단순히 학습자를 지원할 뿐만이 아니라 교수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좀 교육 시스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AI 도구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데 그 지원 대상도 저희는 또 다양하다고 보았는데요. 네, AI 기술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의 학습자를 좀 대상으로 하는 점을 보았습니다. 생애 전반에 걸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AI가 활용된다라고 해석을 하였고, 근데 이게 이제 학습자를 넘어서 AI 활용 교육 대상의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기존에는 학습자를 지원하고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교수자를 지원함으로써 학습을 지원하는 형태였는데, 저희가 좀 인상 깊게 봤던 연구가 보호자까지 이제 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 보면서 관련된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자녀 숙제를 좀 도와주고 싶은 보호자가 있는데 내용을 몰라서 이제 지원하기 어려운 이제 보호자를 다시 한번 지원해 주기 위해서 AI 도구를 활용한 사례인데요. 이제 중학교 수학 숙제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ITS 시스템에 보호자들이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학습자 자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보호자 참여 AI 도구를 설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가 중학생 보호자 9분과 함께 진행이 되었고 이들의 선호도와 인식을 조사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호자들이 이렇게 자녀를 숙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AI 도구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셨고요.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ITS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채팅을 기반으로 자녀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AI 지원 메시징, 알림,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가장 선호했는데 이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이는 표에서처럼 이제 학습자가 뭔가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을 때 그 자녀가 이제 부모님에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AI가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이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네,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런 연구들이 이제 단순히 숙제를 지원하고 싶어하는 보호자들을 뭐 도와줬다는 것을 넘어서 가정 간의 교육 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AI 도구가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파트부터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은선민입니다. 저는 일단 두 번째 AI와의 새로운 협력 파트너십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 분야에서 이제 AI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서 뭐 프로파일링이나 아니면 학습자의 어떤 성적을 예측한다거나 학습 도구로서 활용을 한다거나 정말 많은 분야로 AI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AI를 어떻게 하면 잘 협력 파트너로서 인식할지가 교육의 공진화의 성공적인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인간 교사, 인간 학습자, AI 간의 역할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여 제시를 하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AI를 새로운 주체로서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간 교사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전달하는 것을 AI가 같이 인간과 같이 상호작용하며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다거나 모르는 부분을 알려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AI가 오히려 초보 학습자의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학습자가 AI와 상호작용하면서 본인이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메타인지적으로 생각을 하게 한다거나 오개념을 교정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GPT 같은 경우는 협력학습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체로서 AI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림이었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인 중재자로서의 AI는 AI가 학습 과정
중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어떤 협력 학습을 한다거나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어떤 학습을 같이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은 데이터로서 AI가 이제 수많은 데이터, 멀티모달 데이터들을 같이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 도우미로서 학습 분석을 하는데 AI에서 수집한 그 수많은 데이터들이 활용되어 교사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 교사, 인간 학습자, AI 이 세 가지의 역할이 하나의 학습을 이루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ISRS의 발표에서도 그 세 가지의 역할에 좀 중점을 둔 학습자, 인간 학습자와 그다음 AI, 그다음 인간 교사 이 세 가지의 역할을 각각 중요하게 다룬 그런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수업을 할 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주피터 플랫폼 힌트를 받는 그룹, 다른 하나는 챗GPT에게 힌트를 받는 그룹, 마지막은 이제 챗GPT에게 강화된 어떤 디테일한 그런 힌트를 받는 그런 그룹들 간의 상호작용과 이제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같은 것을 분석을 한 연구였는데요.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은 컨트롤 그룹, 즉 주피터 플랫폼 힌트에 해당하는 그룹만 나타나는 노드가 있는데요. 그 노드가 바로 TA라고 할 수 있는 태스크 앵자이어티와 CE라고 할 수 있는 커그니티브 엔게이지먼트에서 심리적인 어떤 참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챗GPT에게 도움을 받은 나머지 두 그룹 간은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학생들이 챗GPT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본인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다 보니 불안감을 줄이고 인지적 참여를 상대적으로 높였다라고 시사하고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 챗GPT 그룹에게 또 다른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는 태스크 앵자이어티와 여기 JOL이라고 해서 어떤 그 학습에 대한 본인의 어떤 참여와 학습에 대한 FOK라고 해서 필링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가지에 해당하는 부적 영향력이 또 그 노드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의 노드에 따른 어떤 그 시사점은 챗GPT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는 있으나 너무 도움을 받게 되면 또 의존을 하게 되어 문제 해결 역량 개발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상세한 챗GPT를 통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적절한 학습자의 주체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연구에서요. 챗GPT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집단, 가장 고성취 집단과 중성취 집단, 저성취 집단을 집단별로 나누어서 보았는데요. 저성취 집단의 경우에 챗GPT에게 학습자가 좀 더 과도하게 의존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 각 학습자들마다 이 챗GPT를 활용하는 시퀀스나 학습 전략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특히 저성취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챗GPT의 응답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관련 없는 갑자기 새로운 질문을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저성취 집단의 경우 챗GPT를 활용을 할 때는 교사의 적절한 스캐폴딩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어제 밤 네, 따라서 두 번째는 그 교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으로 또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챗GPT와 수업을 할 때 학습자의 주체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교사의 적절한 스캐폴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발표해서 이게 저희 우수 논문상을 감사하게 상을 탔던 그 연구인데요. 저희 챗GPT 스캐폴딩 같은 경우에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롬프트를 쓰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각각의 학습자들마다 프롬프트를 어떻게 쓸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어떻게 프롬프트를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두 가지에 해당하는 스캐폴딩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프롬프트를 잘 쓸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였고요. 다른 하나는 프롬프트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수집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프롬프트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스캐폴딩을 제시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프롬프트 스캐폴딩을 받은 집단에 한해서만 집단의 학습 결과, 자기효능감, 흥미, 지식, 논증적 글쓰기, 수행 네 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더 높은 점수의 상승을 보였고 재미있는 결과는 특히 논증적 글쓰기 수행에서 그냥 스캐폴딩을 받지 않은 집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논증적 글쓰기 수행이 줄어들었지만 스캐폴딩을 받은 그런 집단은 논증적 글쓰기 수행이 상승하였다는 것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교사의 도움과 교사의 스캐폴딩이 상당히 AI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사의 역할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교사들 간의 어떤 다양한 인식과 서로의 성찰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룬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어떤 교사들 간의 이제 미래 교육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그려보도록 하고 교사 간에 서로 소통을 하고 이제 어떠한 교육의 미래의 방향이 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AI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궤정론적, 결정론적, 이분법적 이런 견해들이 좀 더 변화하면서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그리고 이 교사 자체도 이 AI의 어떤 생태계 안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 또한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AI의 역할인데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습자마다 각자 다 역할이 그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 학습 환경 안에서 그 학습자들의 각각의 어떤 관심사나 배경 지식을 반영한 그러한 학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당 이제 연구들은 첫 번째는 요즘에도 이제 학생들마다 이제 진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진로 교육에 있어서 이 오픈 AI를 API로 활용하여서 학습자들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성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였는데요. 이 성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멘토와의 어떤 대화와 도움에 있어서 촉진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에 AI가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화된 어떤 진로 탐색 경험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주면 사실 과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과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각각의 대시보드와 적합한 어떤 지원과 스스로 이제 과제가 어느 정도인지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추가적인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AI와 인간과 교사 간의 어떤 협력적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해당하는 그 ISRS 연구에서는 인간 교사와 인간 학습자 AI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협력 수업 환경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AI에게 일단 자동화된 채점을 맡겨서 1차적으로 학습자가 피드백을 받고요. 이 피드백을 받은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피드백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동료와 참여를 하면서 같이 이것에 대해서 성찰을 해보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교사에게 물어봄으로써 스캐폴딩을 제공받는 이러한 다차원적인 그런 학습 환경 안에서 학습자들이 개인화된 어떤 학습 경험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었고, 저는 여기서 되게 특이한 그 용어가 증강 효과라는 이 접근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인간 교사와 인간 동료 학습자, 그다음에 이제 AI 이렇게 세 개가 서로 상호 보완되는 어떤 증강 효과의 접근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은 세 번째는 이제 신뢰성 있는 학습 도구로서의 AI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자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생성형 AI가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런 아웃풋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생성을 해내기 때문에 대부분은 챗GPT가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챗GPT는 사실상 엄청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보를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정보 중에서 할루시네이션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정보의 제한적인 그런 오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계로 가지고 있고요. 생성형 AI 능력 자체가 독립적이지가 않고 의존적입니다. 아까 프롬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간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설계를 할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지에 대해서 챗GPT의 아웃풋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의존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성형 AI에 대해서 모두가 다 유료 버전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동일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다음 같은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에티컬 챌린지나 테크놀로지컬 컨선, 레귤레이션과 이코노미에 해당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잘 사용할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SRS 발표에서는 특히 이제 그 AI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한계가 교육에서 어떠한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필터 버블에 대한 부분입니다. AI 추천 시스템, 유튜브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많은 저희의 취향을 반영해서 다양한 추천 시스템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에서 이런 추천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개인형 맞춤형 어떤 수업 자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다양한 선택지나 의견에 대한 노출이 제한되다 보니까 지식 습득이나 사고 발달에 제한된다는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요. 특히 어린 학습자가 만약에 AI를 쓰게 된다면 비판적 사고력이나 고차적 사고력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AI의 정보를 수집을 받기 때문에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데이터 편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이 AI가 아무리 학습하는 데이터 양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든 데이터에 의존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콘텐츠는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편향돼 있고 콘텐츠가 제한되고 부정확한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트레이닝 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한계는 뭐 컴파스 시스템이나 구글 알고리즘을 보시면 어떤 특정 그 인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여전히 사회적 편견이 내포되어 수 있음을 많은 연구자들과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 학습되고 있는 다양한 단계들, 뭐 데이터 콜렉션이나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모델 디벨롭먼트, 디플로이먼트 추후에 이제 평가에 해당하는 다양한 과정까지 완벽하게 편향되지 않은 정보는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를 생성하는 그런 그 연구에서 기후과학을 주제로 과학에 관련된 컨텐츠를 한번 생성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컨텐츠의 차이와 질적 차이를 비교를 해보고 그 컨텐츠의 질이 어떤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본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해당하는 연구에 따르면 컨텐츠의 질적 차이, 즉 AI가 생성해낸 학습 컨텐츠 자체가 상당히 얕고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여전히 한계가 있으며 특정 집단에게는 여전히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포함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제시하며 데이터 비아스된 이런 AI 생성 자료, 학습 자료에 대한 여전한 문제점을 시사를 하면서 인간의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제 연구에서는요,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학습자가 직접 그림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에 이 이미지 그 생성 AI에 자기의 프롬프트를 넣어봐서 인간이 직접 그린 그림과 이미지 생성 AI가 만든 그 AI 그림을 서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뭔가 흑인의 그런 얼굴을 굳이 이렇게 하얗게 만드는 그런 모습 결과를 통해서 어떤 인종적 문화적 편향성이 적절한 이미지 생성을 방해하고 이런 부분에서 창의적인 어떤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어떤 개입, 교사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제 해결책으로는 결국은 인간이 계속해서 인간 중심의 AI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개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AI 시스템과 작동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관리 감독하고 중요한 판단에는 인간의 전문성에 기반한 어떤 판단을 하고 활용을 할 때 그럴 때만이 AI가 좀 더 윤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과요. 또한 AI 자체도 좀 신뢰할 수 있는 AI,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어떤 개발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다른 모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이트 박스 모델이고 하나는 그레이 박스 모델이고 제너레이티브 AI가 이제 블랙 박스 모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AI 모델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설명 가능성과 해석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떤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또 설명 가능성이나 해석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두 가지를 다 달성할 수 있는 AI 개발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차원이 필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AI 자체가 지속적인 어떤 정확한 그런 정보와 정확한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관된 어떤 응답을 한다거나 할루시네이션 현상 없는 정확하고 윤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무결성에 해당하는 특성. 마지막은 인간을 이제 위배하거나 인간의 윤리적 가치를 위배하지 않고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선의, 세 가지 가치가 잘 반영이 된 그런 생성형 신뢰 가능한 어떤 생성 AI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AI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이 생성형 AI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사례가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AR과 VR 그 환경을 통해서 AI에 대한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필터 버블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AR과 VR 게임이 이제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연구 안에서는 필터 버블에 대해서 사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있는데 어떤 그 가든에 해당하는 그 AR, VR 환경을 구축을 해서 그 환경 안에서 이제 그 어떤 데이터 편향이 일어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너무 하나의 식물이 이렇게 많이 되게 되면 다양화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고를 하게 한다거나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고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변화를 촉진했다고 볼 수 있었고요. 또 다른 리터러시에 대한 또 다른 연구는 텍스트 기사에 해당하는 그런 텍스트에 대해서 AI가 지속적으로 옆에서 에이전트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 정보가 맞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화 방식을 통해서 텍스트의 어떤 허위 정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리터러시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리터러시에 AR과 VR을 활용한다거나 이는 챗봇 형식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AI가 지금 당장 개발이 되지 않았더라도 학생들에게 어떤 AI에 대한 책임감 있는 활용도 자체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바탕으로 이슈를 좀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2025년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아까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이 수집된 것을 바탕으로 개별 학습 진단 및 분석 등을 수행하여 학습자들에게 이전과는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훨씬 더 입체적인 그런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가 이제 제공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배우고, 교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학부모는 자녀의 어떤 학습 정보를 제공을 받아서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 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인간과 이제 협력
결국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과 이 AI의 협력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간의 협력 역량, 다음과 같은 AI 이해, AI 윤리와 같이 인간 AI 소통, 협력적 과제 조절과 같은 다음과 같은 인간 AI의 협력 역량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교육 방법과 전략을 현장 중심으로 계속 교사와 같이 소통하면서 개발을 할 때 통합적인 학습 환경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사들은 학생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을 이전까지는 단순적인 부분에서 이제 머물렀다면 이제는 생각을 확장하는데 AI를 활용해서 생각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교사와 학생, AI가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때 전인적인 발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